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는 굉장한 부자로 소문난 김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김대감은 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문제는 밤이 너무 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과의 잠자리가 영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김대감은 언제나 한숨만 내쉬었지요. 사는 게 즐겁지 않은데 그깟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에휴, 속궁합도 안 맞는 부인이랑 사려니 한숨만 드는구나. 김대감은 매일매일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러다 보니 재미도 감동도 없이 이렇게는 못 산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졌습니다. 해서 본인의 우울한 속마음을 풀어줄 여인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요. 그러던 김대감은 기생집 춘영루의 모란이가 그렇게도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말았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김대감은 마침내 모란이를 찾아 춘영루로 향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춘영루의 모란이가 도대체 누구냐? 한양 최고의 갑부이신 김대감님 아니십니까? 어인일로 저를 찾으십니까? 내가 모란이렸다. 내가 별 보는 즐거움을 잊은 지 오래인지라 내 도움이 시급하구나. 어디 소문난 그 솜씨를 한번 부려보거라. 참으로 영광스런 말씀입니다. 허나 아무런 약조 없이는 솜씨를 보일 수 없나이다. 약조라? 그거 참 맹랑하구나. 그래, 어떤 약조를 해주길 바라느냐? 네, 저를 기생집에서 빼내어 대감의 첩으로 삼아주신다면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김대감은 속으로 이것 봐라 하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룻밤 별을 보는 대가로 대감집 첩이 되겠다니 그 대담함에 왠지 더 궁금해지는 것이었지요. 김대감은 천천히 모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앉으면 장미, 일어서면 매화, 그야말로 대단한 미색이었는데요. 심지어 세도가인 김대감 앞에서도 당당한 것이 아주 마음에 들었답니다. 좋다. 오늘 밤 내 솜씨를 한번 보고 소문만큼이나 뛰어나다면 그 약조를 들어주도록 하겠다. 사실 모란이의 제안은 김대감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김대감은 명문가 교수인 부인과의 밤 생활이 시원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어여쁜 모란이가 답답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자진해서 옆에 두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리하여 둘은 기생집에서 기억에 남을 밤을 보냈답니다. 모란이 덕분에 김대감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움을 겪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김대감은 두말하지 않고 모란이를 첩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제야 모란이를 알게 되었단 말인가? 인생의 절반을 손해본 기분이로구나. 그렇게 뜨거운 날들이 이어졌지요. 김대감은 첩이 된 모란이와 하루가 멀다하고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모란이도 김대감의 열정에 푹 빠지고 말았지요. 사실 기생으로 살면서 언제나 매너 좋은 손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상 손님을 몇 번 겪어본 모란이에게 김대감은 천사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렇게 둘은 내심 바라던 바가 맞아 떨어지니 사이가 무척 좋을 수밖에 없었지요. 허나 답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감의 정실부인 춘영 마님이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부인과 소원했던 사이인지라 첩이 생긴 다음에는 마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모란이에 대한 김대감의 총애를 눈치챈 하인들까지 등을 돌리니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마님도 김대감과의 궁합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만 사대부의 부인이라는 채통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덕분에 마님의 모란이에 대한 원한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텅 빈 안방에서 이불만 쥐어뜯던 마님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매일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의 주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서 이제는 웬만한 장정보다도 말술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벌겋게 달아오른 마님은 얼굴도 식힐 겸 마당에 바람을 쐬러 나왔답니다. 달이 휘영청 밝았는데 웬 사내가 마당 한켠에서 상의를 풀어헤친 채 잠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머슴일을 하러 찾아온 강세라는 청년이었지요. 강세는 방이 몹시 더워 바깥으로 나왔다가 그대로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남성의 탄탄한 몸을 보게 된 마님은 기겁을 했지요. 하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강세를 깨우기 시작했지요. 이 사람아. 여기서 이렇게 자면 콧불에 걸릴 걸세. 어서 들어가서 자지 못하겠나. 아니, 마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워낙 건강해서 괜찮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끄덕없으니까요. 그보다 마님이나 좀 들어가십시오. 밤바람에 몸이라도 상하시면 안 될 말이니까요. 강세의 매너 넘치는 말에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람한 남성이 매너까지 좋으니 어찌 끌리지 않겠습니까? 허나 마님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세를 끌어들일 꾀를 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같이 방에 들어가세. 내가 술상을 봐온 게 있으니 한잔하세나. 술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강세는 좋다고 마님을 따라갔지요.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강세는 금세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딸딸해진 기분으로 슬며시 마님을 바라보니 아니 글쎄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술기운에 못 이겼는지 새근새근 잠이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촛불 아래 비친 마님의 자태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탓인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더는 참지 못하고 그만 올라타고 말았지요. 그렇게 어른들의 즐거움이 이어졌습니다. 달도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구름 뒤로 고개를 숨겼지 뭡니까? 사실 마님은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세가 움직일 심산으로 자는 척했던 것뿐이었지요. 덕분에 마님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의 일이었지요. 일을 마친 강세가 황급히 빠져나가자 마님은 자리에 누운 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내를 알고 나니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상사병에 걸린 것 같았으니까요. 이거 도저히 오늘 하루만 가지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녀의 일은 어찌 그리도 오묘한가. 구름 위를 날아다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이로구나. 며칠 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마님은 밤이 되자마자 강세와 또다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강세가 거나하게 취하자 마님은 또다시 술에 취해 어지럽다며 먼저 잠이 든 척을 했지요. 그 아름다운 자태에 홀린 그는 또다시 어른의 시간을 가지고야 말았습니다. 한참 후 강세가 물러가자 마님은 창문 사이로 스며든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두근거린 일이 또 있을까? 알지 못했다면 몰라도 알아버렸으니 이젠 돌아갈 수가 없구나. 여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하며 마님은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술상을 봐서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지요. 뭔가 지속 가능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마님은 벼랑간 묘안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김대감을 찾아갔지요. 영감, 그거 아시오? 우리 집 머슴 중에 그 강세라는 놈이 있지 않소? 그런데 이놈이 당신 첩 모란이의 방을 매일같이 기웃거리는데 이거 괜찮을런지 모르겠소. 이러다 무슨 일 생기기 전에 강세 버릇을 좀 고쳐놔야 하지 않겠어요? 뭐시? 잿간놈이 감히 모란이를?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마님의 말을 믿은 김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다른 머슴들을 풀어 강세를 잡아온 김대감은 그대로 멍석마리를 명했답니다. 감히 내 첩을 넘봐? 내 놈이 죽고 싶은 개로구나. 대감님, 억울합니다요. 제가 작은 마님을 넘보다니요. 듣기 싫다. 저놈이 아주 숨이 끊어질 만큼 때려주지 못하겠느냐? 강세를 죽게 때린다는 말에 마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님은 놀란 척 김대감의 소매를 잡아당겼지요. 그래도 영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치다니요. 행여 모란이한테까지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요. 김대감은 마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강세가 딱 안 죽을 만큼만 두들기라고 했답니다. 어쨌든 강세는 흠씬 얻어맞았지요. 쏟아지는 메타작에 정신을 잃은 강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강세가 뻗어버리자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강세를 들어다 마을 바깥으로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마님은 옳다구나 하면서 대감에게 쫓겨난 강세를 은밀히 따라갔습니다. 마님은 흠씬 두들겨 맞은 강세를 데려다가 사전에 미리 마련해둔 거처에 눕혔지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슬퍼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강세를 간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세는 마님의 은혜의 눈물까지 글썽였답니다. 아니 저처럼 하찮은 머슴을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다니요. 이러다 마님까지 대감님 노여움을 사면 어떡합니까? 강세 내가 다쳤는데 그것이 대수냐? 내가 사흘에 한 번 먹을 것이랑 약을 가지고 올 터이니 넌 아무 말 말고 몸조리나 잘하거라. 고맙습니다요, 마님. 정말로 고맙습니다요. 그 뒤로 마님은 약조대로 사흘에 한 번씩 강세를 찾아왔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둘은 금세 뜨거운 사이가 되었지요. 대감은 여전히 마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마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쇠 같은 남자인 강세가 옆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님은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김대감과 모란이가 아주 깨가 쏟아지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모란이 저 앙큼한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구나. 어디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하던 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강세를 찾아갔지요. 마님은 강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모하는 마님이 울기 시작하자 강세는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아니, 마님. 어인 일로 그리도 슬피 우십니까? 마님을 위해서라면 저 강세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정말이냐? 정말 날 위해 뭐든 할 수 있겠느냐? 강세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마님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집안에 첫 모란이가 들어온 이후부터 대감은 모란이만 찾고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대감의 총애를 잃고 뒤로 밀려나니 이제는 하인들까지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서름을 받으며 어찌 살란 말이냐? 아니,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한강수에 몸을 던지고 싶은 마음뿐이로구나. 그 말을 들은 강세는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마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말한 강세는 마님을 위해 자기가 움직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님도 그런 강세를 향해 일이 잘 되면 너에게도 크게 한 재산 떼어주겠다고 단단히 약조를 했습니다. 그날 밤 강세는 날이 시퍼런 낫을 들고 김대감 댁 땀을 넘었습니다. 김대감을 홀린 모란이 그 요망한 계집을 요절을 내버리겠다는 심산이었지요. 홍 모란이를 치고 나서 붙잡히더라도 마님 이름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단히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강세는 지체 없이 모란이가 차지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는 대감이 모란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강세는 문 밖에 귀를 대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감, 그나저나 강세는 왜 쫓아내신 겁니까? 강세 그 녀석이 널 넘보았는데 내가 어찌 녀석을 집안에 두겠느냐? 그놈은 원래 죽을 놈을 내가 살려준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흥, 안사람이 말해준 덕분에 알 수 있었지. 나도 우리 안사람이 아니었다면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강세는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강세가 모란이를 넘보고 있었다는 모함을 한 사람은 바로 마님이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강세를 얻는 동시에 모란이를 제거하기 위해 그런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마님의 속셈을 눈치챈 강세는 마음속에서 한탄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세는 숨어서 이를 갈아붙이고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모란이는 화가 잔뜩 난 대감의 명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문 밖으로 내쳐져 쓸쓸히 떠나는 모란이를 보며 마님은 득이만만한 웃음을 터뜨렸지요. 기쁨에 가득 찬 마님은 곧장 강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강세와 즐겁게 회포를 풀 생각이었지요.
헌데 마침 강쇠가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마님은 이제나 저제나 강쇠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초가집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고개를 돌린 마님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김대감과 모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강쇠는 몰래 김대감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마님과 있었던 일을 전부 고해 바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던 김대감은 강쇠의 고백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님이 그렇게 무서운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전부 알았으니 대처를 해야만 했지요. 질투심에 미쳐 그런 흉계를 꾸미다니? 여봐라. 이 못된 여자를 당장 잡아다가 집에서 쫓아내거라. 김대감의 호령의 머슴들이 물려와 마님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세간살이를 몽땅 들어다 마님과 함께 동구 밖으로 내버리고 말았지요. 마님은 그렇게 초주검이 되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을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이를 그르치고 만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후 모란이는 마님의 빈자리를 차지해 대감의 정실부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흉계를 솔직히 고백해준 강쇠에게는 쌀섬을 100섬이나 주었지요. 이걸로 강쇠는 새로운 마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비록 아름다운 마님은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또다시 마님에게 휘둘릴 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욕심이 화를 불러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님이 강쇠와의 알콩달콩함에 만족을 했다면 대감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그릇된 행동을 반복하다 스스로 파멸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분에 넘치는 욕심을 경계해 주어진 것에 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인조가 나라를 다스릴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흉년이 거듭되면서 온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던 때였지요. 허나 탐관오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벌려댔습니다. 조정에서는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길거리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지요. 그렇게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무심한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에 강원도 원주 땅에는 10만리를 하던 장산이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장산은 겁이 없고 걸음걸이가 날래서 산길을 평지처럼 다니며 약초를 캐곤 했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 장산이 캐온 약초를 사주던 최진사 댁에는 소영이라는 여식이 있었습니다. 장산과 소영이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서 내심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답니다. 비록 신분이 달랐지만 둘은 남몰래 사랑이라는 감정을 키우고 있었지요. 하루는 소영이가 장산을 보러 산에 올랐는데 마침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우르르 쾅쾅 천둥벼락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흠뻑 젖은 소영이는 혹시라도 장산이가 못 볼까 길섭 소나무 아래 오들오들 떨며 서 있었지요. 한참 후에야 도라지 한 망태기를 메고 나타난 장산은 비를 쫄딱 맞은 소영이를 보게 되었지요. 눈이 마주친 장산과 소영이는 누가 먼저를 가릴 새도 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는 더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답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여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헌데 이 좋은 청춘 남녀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덮쳐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다스리던 사또나리가 돌림병에 걸려 덜컥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또나리가 사직을 하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요. 글쎄 이번 사또는 백성들 살림에는 관심도 없는 돈만 밝히는 탐관오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신임 사또는 포졸들을 대동하고는 마을 10만이들의 집에 차례차례 들이닥쳤습니다. 여봐라, 모든 신만이들은 더덕과 도라지 그리고 가진 약초를 각각 5근씩 바치도록 해라. 만약 올 가을 때까지 모두 바치지 않는다면 이 원주 땅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야. 사또의 말에 10만이들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니 그렇게 많은 약초를 도대체 어떻게 캐온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이 원주 땅에서 쫓겨났다간 앞으로 어찌 살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건 장산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산의 부모님은 사또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알아눕고 말았지요. 그렇게 가을이 되었습니다. 장산이 낮이고 밤이고 산을 타며 약초를 모았지만 가뭄이 심해서 도저히 사또가 말한 양은 모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사또는 포졸들을 풀어 장산의 집에 전 재산을 빼앗고 마을 밖으로 내쫓아버리기까지 했답니다. 하루아침에 떠돌이가 된 장산의 부모님은 그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천혜고아가 된 장산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그만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장산이 당한 일을 전해 들은 소영이는 한달음에 장산에게 달려왔지요. 장산아,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내 어찌 모르겠니? 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장산이 내가 떠돌이로 살다 객사를 하기라도 하면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그러니까 그만 울고 우리 집으로 오도록 해. 내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리면 너 하나 머무를 자리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장산은 울음을 그치고 소영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최진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소영이는 그저 쓸만한 하인을 한 명 데려온 것뿐이라고 둘러댔지요. 일할 사람을 찾던 최진사는 기뻐하며 장산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했답니다. 그렇게 장산은 소영이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나라의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이제는 원주 거리에도 거린들이 돌아다닐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사또는 여전히 재물을 수탈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또에게 조금이라도 반항을 했다간 그날로 전 재산을 빼앗아 버리곤 했지요. 여기에는 양반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소영이의 부친인 최진사의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직한 최진사가 사또에게 재물 욕심을 그만 부리라고 충고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빼앗긴 최진사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야 하루아침에 마을 최고 부자에서 거렁뱅이가 되었으니 그 충격이 알만했습니다. 한때 원주의 내로라 하는 선비였던 최진사는 졸지에 자리보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최진사도 걱정이었지만 딸 소영이의 상태는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을 여의고 이제 아버지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소영이는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졌습니다. 소영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하기사 사또가 전 재산을 빼앗아갔으니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산이는 소영이와 최진사가 걱정되어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도가 나오지 않았지요. 하다못해 나가서 날품팔이라도 하려고 해도 심한 가뭄으로 어디 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영이와 최진사님이 걱정이로구나. 이러다 행여 큰일이 나면 어찌한단 말인가. 손쓸 방법이 안 보이니 답답하기만 하구나. 고민하던 장산이는 어느새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바로 사또가 새로 지은 관가였습니다. 너무나도 호화롭고 거창한 관가를 보자 장산이는 입을 벌린 채 잠시 보고만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이랍니까? 관가 안에서 난데없이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산이가 열린 문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훑어보니 아니 글쎄 관가 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사또와 사또에게 아첨하는 양반들이 모여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 옆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기생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아양을 떨고 있었지요. 장산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벼슬아치들이 저게 뭔가.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물로 흥청망청 사치나 부리는구나.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굶주린 백성을 도울 일이건만. 장산이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사또와 양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를 활활 태웠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백성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내가 그 일을 좀 거들어줘야겠다. 그날 밤 장산이는 사또에게 빌부터 재물을 탐하는 양반집 하나를 물색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집 양반들은 밤늦게 벌어지는 사또의 잔치에 참가하느라 자리를 비운 터였지요. 장산이는 복면을 두른 채 양반집 담을 넘었습니다. 산을 뛰어다니며 단련된 장산이에게 양반집 담벼락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휘리릭 단숨에 뛰어넘은 장사는 양반집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지요. 역시나 커다란 장롱 속에서 돈이 그득한 돈꾀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꾀를 짊어진 장산이는 다시 한번 담을 넘어서 그대로 어둠을 벗삼아 저만치 달아났습니다. 머무르던 소영이의 집에 돌아온 장산이는 그제야 돈꾀에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좋기 기백량은 되겠구나. 이거라면 몸져 누우신 최진사께 보약을 지어드릴 수 있겠어. 소영이가 먹을 식량도 마련하고 말이지. 장산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욱하는 마음에 저지르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좋으니 양반집을 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싱글벙글한 장산이는 쌀섬을 짊어진 채 손에는 최진사에게 드릴 보약까지 들고 소영이를 찾았습니다.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했어? 얼마 전에 좋은 값에 약초를 팔았거든. 덕분에 힘 좀 써봤지.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되었네. 뛸 듯이 기뻐하는 소영이를 보자 장산이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반집을 턴 직후에는 가슴이 벌렁벌렁했지만 소영이의 웃는 얼굴을 보자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이었죠. 진사 어르신, 이 약 드십시오. 고맙네 장산이 총각. 허나 내 몸은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아무래도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만.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장산이가 아버님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 굳게 먹으시고 병이 낫는 것만 생각하세요. 최진사의 병을 걱정하는 소영이를 보자 장산이는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최진사의 병은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산이가 지어온 비싼 보약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약값이 원체 비싼 탓에 장산이가 구해온 돈도 슬슬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두 번을 못하리? 내 이번엔 더 큰 재물을 구해오리라. 장산이는 또다시 양반집을 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부유한 양반집을 물색했지요. 그렇게 장산이는 양반집을 털며 먹을 것과 최진사 약값을 마련해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최진사의 집까지 빼앗은 탓에 조만간 두 부녀가 거리에 나앉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산이는 소영이와 최진사랑 같이 살 집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물이 필요해. 좀 더 큰 재물이. 소영이를 구하려면 제대로 큰 거 한 방이 필요했지요. 해서 장산이는 자잘한 양반집을 터는 것을 넘어 원주 관가의 창고를 노리기로 했답니다. 관가에 저장된 막대한 재산을 빼내어 소영이가 살 집을 아예 구해버릴 생각이었지요. 결심을 굳힌 장산이는 대담하게도 관가를 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밤 장산이는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재물을 소영이에게 주었습니다. 장산이가 관가를 털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이걸로 당분간은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소영아, 그간 너랑 최진사님이 내게 해준 은혜 잊지 않을게. 이걸로 진사님 약도 지어드리고 너도 굶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 고마워. 그리고 장산이 너도 몸 조심해. 내가 꼭 돌아오면 좋겠어. 사실 소영이는 장산이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조용히 울기만 하는 소영이를 보자 장산이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무언가 위로를 하려던 장산이는 끝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소영이를 으스러져라 안아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둘은 이승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뜨겁게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 사또는 생일을 맞아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상에는 산의 진미가 그득히 쌓이고 간드러진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와 양반들은 저마다 옆에 기생을 끼고 부어라
마셔라 진탕 놀아제 꼈지요. 그렇게 신나게 잔치를 즐긴 벼슬아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장산이는 광가 담을 단숨에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광가 깊숙한 곳 창고까지 한달음에 갔지요. 근처에는 우락부락한 포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지요. 하이고, 이 작자들도 술을 진탕 먹고 잠들었지 뭡니까? 장산이는 포졸 허리춤에 달린 열쇠를 조심스레 빼내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을 들여다본 장산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금은 보화에 감나가는 도자기, 거기다 엽전이 담긴 상자는 수도 없었습니다. 웬만한 집 한 채만큼 커다란 창고에는 그야말로 재물이 그득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사또가 원주 사람들을 수탈해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장산이는 되는 대로 큼지막한 상자 하나를 골라 짊어졌지요. 이것만 해도 한 집안이 평생 먹고 살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창고를 빠져나왔는데 그만 졸고 있던 포졸의 창을 건드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창이 쓰러지면서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포졸이 잠에서 깨고 말았지요. 장산이는 그대로 담을 뛰어넘어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모든 포졸들이 눈치채고 곧이어 장산이를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몰려드는 포졸들에 쫓긴 장산이는 그대로 산으로 달아났지요. 장산이는 약초를 캐며 봐두었던 바위 아래 동괴를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니 수많은 횃불들이 줄지어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잔칫날을 망친 사또까지 말을 타고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장산이는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허나 수많은 포졸들을 뿌리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쫓기고 쫓긴 장산이는 그만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서슬퍼런 포졸들이, 앞에는 천길 낭떠러지였지요. 비틀비틀 뒤로 물러나던 장산이는 그만 발을 헛디서 벼랑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뒤늦게 도착한 사또는 장산이가 깊은 강물 속에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절했던 장산이가 눈을 뜨자 웬 동굴 속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저승에 온 건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지요. 일단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데다 코를 찌르는 약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수염이 허연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놈 명줄이 세심줄 같구나. 죽을까 살까 반신반의했는데 목숨을 건진 모양이로고. 장사는 아픈 몸으로 어렵사리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노인이 장산이의 목숨을 구해준 것 같았지요. 흰 수염 노인은 장산이가 깊은 물에 떨어지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며 잘 요양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목숨을 건진 장산이는 나을 때까지 흰 수염 노인의 동굴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겠다. 좀이 쑤신 장산이가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딘가 살벌한 것이 예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보니 산속 공터가 나타났지요. 그 공터에는 흰 수염 노인이 창을 휘두르며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의 솜씨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기 키보다도 큰 창을 바람개비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창을 돌리며 나무와 나무 사이로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호 같았습니다. 한참을 뛰어다니던 노인은 벼락처럼 기합을 지르며 바위를 향해 창을 내질렀지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이랍니까? 노인의 창날이 마치 두부를 찌른 것처럼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묘한 솜씨에 구경하던 장산이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부끄러운 꼴을 보이고 말았군. 내 나이가 벌써 90인데 아직도 손에서 창을 못 놓고 있다네. 이게 다 집착이지 뭐. 아닙니다. 어르신 같은 창솜씨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구경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장산이는 저 창술이야말로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간악한 사또에게 복수하려면 힘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짐한 장산이는 흰수염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처음에는 거절하던 흰수염 노인은 마침내 장산이의 끈질긴 부탁에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원래 인조반정에 활약했던 장수였습니다.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가 왕이 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동료들의 시기에 모함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관직을 잃은 흰수염 노인은 속세를 벗어나 산에 틀어박혀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흰수염 노인의 제자가 된 장산이는 매일같이 무술 단련을 했습니다. 본디 강원도 산길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던 장산이었습니다. 여기에 노인의 가르침까지 더해지자 그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지요. 반년이 지날 무렵 장산이는 스승께 부탁해 하루만 산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10만이 바위에서 동괴를 파낸 장산이는 드디어 그 안을 열어보게 되었지요. 장산이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있겠거니 생각했던 상자 안에는 어린아이 팔뚝만한 산삼이 그득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산이는 산삼을 보자기에 잘 싸서 야음을 틈타 소영이를 찾아갔습니다. 장산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만 하던 소영이는 장산을 보자 뛸 듯이 기뻐했지요. 장산아.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장산이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 호들갑은 내가 와서 그렇게 좋아? 참, 이거 받아. 아버님 약으로 쓰면 좋을 거야. 장산이는 가져온 산삼을 내밀었지요. 소영이는 큼지막한 산삼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약재를 도대체 어떻게 가져왔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소영이는 산삼을 달인 영약을 아픈 최진사께 먹였습니다. 끙끙거리며 아파하던 최진사는 대번에 안색이 좋아졌지요. 한숨 돌린 소영이는 산삼 영약의 절반을 사랑하는 장산에게 주었습니다. 장산아. 너도 마셔. 아버님께 드리고 남은 산삼 영약이야. 장산이는 소영이의 갸륵한 사랑을 느끼며 영약을 꿀떡꿀떡 마셨지요. 그러자 온몸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돌을 손에 쥐고 주먹을 꽉 쥐자 그대로 모래처럼 바스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천하무쌍의 괴력을 얻게 되었지요. 소영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버님 잘 모시고 있어. 또 가야 하는 거야? 가지 마. 장산이가 없으니 나 너무 두렵고 외로워. 미안해, 소영아. 하지만 나는 반드시 부모님의 원한을 갚아야 해. 장산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소영이를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었습니다. 소영이가 슬퍼하는 모습에 장산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두 청춘 남녀 꼼짝도 않고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껴안고만 있었답니다. 기다려줘, 소영아. 나는 꼭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있어줘. 소영이를 두고 나오는 장산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산으로 돌아온 장산이는 스승인 흰수염 노인의 밑에서 불철주야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마침내 365일을 꽉 채우자 장산의 실력은 몰라볼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스승과도 능히 겨뤄볼 실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장산아, 이제 내 실력이 능히 내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고 할 만하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장산이 큰 절을 올리자 흰수염 노인은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장산아, 이제부터 내 이름에 길알길 한 글자를 더해 장길산이라고 하겠다. 장길산, 이제 너는 산을 내려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거라. 산을 내려온 장길산은 먼저 소영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허나 소영이가 살던 집은 먼지만 풀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에 수소문을 해보니 아니 글쎄 사또의 부하들이 와서는 소영이를 잡아다 광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악한 사또가 요새 예쁜 처녀를 죄다 잡아가 기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아픈 최진사도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장길산의 눈에서 분노가 활활할 타올랐지요.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리도 몹쓸 짓을 한단 말인가. 내 이놈들을 모조리 도륙을 내리라.
장길사는 한 손에 창을 꼬나 쥐고는 관가의 담을 넘었습니다. 예상대로 사또는 그날도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잔뜩 취한 사또는 혀가 꼬부라져서는 기생들을 이리저리 희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복면 쓴 창자비가 나타나자 대경실색에서 손가락질을 했지요. 웬 놈이냐? 웬 놈이 감히 관가의 담을 넘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 죽이고 복면을 벗겨라. 사또의 호령에 사방에서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포졸들은 장길산을 겹겹이 포위하고는 일제히 덤벼들었지요. 허나 장길산의 창은 그야말로 벼락 같았습니다. 창이 한번 번쩍할 때마다 포졸이 두세 명씩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몸을 놀려 뛰어오르니 솟구치는 모양새가 마치 비호 같았지요. 혼이 빠진 포졸들은 그렇게 장길산의 창 앞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답니다. 부하들이 모조리 쓰러지자 사또는 겁에 질려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지요. 장길산이 발길질을 하자 사또는 탁하고 쓰러져서 돼지 멱다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살려만 주시오. 목숨만 살려주시면 뭐든 다 하겠소이다. 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당장 붙잡혀 기생이 된 여인들을 죄다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알겠어. 네, 당장 풀어주겠어. 그리고 내 놈이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재물들을 모두 돌려주거라. 여인들이 풀려나자 사방에서 감격해서 우는 여인들의 곡소리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산더미처럼 쌓인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 안방에서 사또 마님이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딜 감히 내 재물을 빼앗으려느냐? 아니 된다. 그건 절대 못 준다. 천한 것들이 어딜 감히 양반의 재물을 탐하느냐 말이다. 마님은 개거품을 물며 자지러지면서 장길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순간 장길산의 복면이 마님의 손에 걸려 나풀나풀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장길산을 알아본 마님은 그야말로 눈을 까뒤집었습니다. 아니, 내 놈은 10만이꾼 장산이 아니더냐? 순간 분노가 폭발한 장길산이 창을 휘두르자 마님과 사또의 목이 동시에 하늘로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잔치에 와서 놀아제끼던 양반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쳐버렸지요. 양반의 채통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마침내 소영이를 데운 장길산은 원주 사람들을 전부 모아 산더미처럼 쌓인 재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관가를 불살라 탐관오리들에게 똑똑히 경고를 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장길산을 의적이라고 부르며 그 덕을 칭송했지요. 이후로 장길산은 산을 근거지 삼아 사람을 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렇게 의적단을 결성한 장길산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탐관오리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하곤 했지요. 덕분에 사방에서 날뛰던 탐관오리들도 장길산의 이름만 들어도 잔뜩 움츠러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복수를 마치고 소영이를 구해낸 장길산은 원주보다도 더 깊디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울리는 곳에서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너무나도 고난이 많았던 두 사람에게도 드디어 행복이 찾아온 것이지요. 장산아, 이것 봐, 페랭이 꽃이 피었어. 너무 예쁘다. 난 내가 더 이뻐. 이렇게 너랑 있으니까 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장길산은 산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뒤로도 장길산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 고을 수령들도 장길산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대신 선정을 베풀었지요. 장길산은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사랑하는 이를 구해냈습니다. 삶에는 종종 역경이 밀어닥치곤 합니다. 허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장길산처럼 행복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삼각산 세검정에는 풍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세도가 좌상 권대감의 야유회가 벌어진 것이지요. 팔각정자에는 술과 음식이 넘쳐나고 아리따운 기생들의 멋들어진 춤사위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놀아제끼는데 웬 남노한 차림에 젊은 선비 하나가 정자 위로 쑥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덕누덕 기운 옷에 얼굴은 꼬질꼬질 그야말로 저잣거리의 거렁뱅이나 다름없는 선비였지요. 아니, 저놈은 여길 또 어떻게 알고 온 게야? 이게 무슨 냄새지? 어휴, 화창한 봄날에 웬 구리구리한 냄새람. 좌상, 하인들을 시켜서 쫓아버려야 하지 않겠소? 야유회에 참여한 양반들이 당황한 사이에 이 거짓골의 선비는 권대감 앞에 턱하니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놔둡시다. 저 녀석도 양반이니 이것말 속에서 술이나 한잔하고 보내도록 해야겠소. 사람들이 궁시렁거리는 와중에도 권대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자 청년은 알듯 말듯 미소를 지으며 술과 안주를 태연하게 집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청년이 누군고 하니 성은 권의 이름은 창식. 권대감의 먼 친척된 자였지요. 헌데 이 명문가 출신의 청년은 공부에서 과거에 급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잔칫집에서 술 한 잔 얻어먹으며 기생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한량 행세만 하는 자였답니다. 덕분에 집안에서는 골칫거리, 나가면 망신거리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지요. 오죽하면 집안의 높은 어른인 권대감마저 내놓은 사람 취급을 했을까요? 하여간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터라 사람들은 창식이를 파랗고다 잔칫집 개다 하며 부르며 무시하기 일쑤였답니다. 한편 이날 야유회에는 단양에서 처음 올라온 화월이라는 기생이 있었지요. 화월은 고르고 고른 기생 중에서도 단연 군계이라. 그 미색이 그야말로 절색이었답니다. 오죽하면 고관대작들조차 화월의 얼굴을 보며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화월은 다른 명문가 사내들은 쳐다도 안 보면서 거렁뱅이 같은 창식이가 흥미롭다는 듯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식이도 화월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척척 화월이 옆으로 가서는 털썩 주저앉는 것이었지요. 꽃이 핀 달이라 하여 화월인가? 아니면 그림의 핀 달이라서 화월인가? 선비님도 참. 담장 위에 핀 꽃이라 하여 화월이랍니다. 절묘하구나. 꽃을 꺾으려면 담을 넘으라 이 말이렸다. 창식이의 대답에 화월이 배시시 웃었지요. 덕분에 일찌감치 화월을 노리고 있던 명문 자제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말았습니다. 술맛이 다 떨어지는군. 아니 웬 놈팽이가 사대부 연회에 와서 수작질이야.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화월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창식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멋들어진 대꾸도 그렇고 어딘가 모르게 행동이 대범한 창식에게 점점 더 흥미가 생기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화월은 슬며시 술잔을 들어 자기 치맛자락에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화월은 정자를 내려가면서 아무도 몰래 창식에게만 찡긋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식이 따라가 보니 화월은 정자 뒤편 버드나무 아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어디 조용한 곳이 없을까요? 단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후후 딱 좋은 곳이 있지. 우리 집으로 갑시다. 조금 누추하지만 조용한 것 하나는 내 약속드리겠소이다. 화월은 좋아라 하면서 며칠 뒤 찾아가겠다고 창식과 약조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약조한 날 창식은 오래간만에 목욕을 하고 의관을 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정말로 화월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월은 곱게 옷을 차려입은 채 머리까지 아름답게 틀어올리고 있었답니다. 창식은 활짝 웃으면서 화월을 맞이했습니다. 낭자를 처음 본 순간 야유회의 선녀가 나타난 줄 알았다오. 그 뒤로 낭자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으니 이 어찌해야 하오? 저도 선비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 없었답니다. 거기 계신 양반 모두 점잔을 빼는 동안 선비님만 천하당당한 모습이었지요. 그러면서 섬섬 옥수를 들어 창식의 손 위에 포개는 것이었습니다. 창식은 더 참지 못하고 그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헌데 마침
집안 마당을 청소하던 어린 계집종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계집종은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창식의 모친인 간부인에게 고해 바치고 말았지요. 평소 방탕한 창식의 행동거지를 못마땅해 하던 간부인은 대로에서 눈앞에 데려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창식은 속절없이 간부인 앞에 불려가고 말았지요. 이젠 하다하다 집안에까지 기생을 끌어들이느냐? 죽은 내 부친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지 알기나 하느냐? 어머니, 화월은 여느 기생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듣기 싫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음주의 기생질이라니. 더는 내 변명 듣기도 싫구나. 창식이 반박했지만 간부인의 노기는 가라앉을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식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화월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월은 간부인을 향해 양반집 교수 못지않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큰 절을 올렸지요. 마님, 저는 단양에서 온 기생 화월이라 합니다. 자상권대감께서 여신 야유회에서 도련님을 첨배했지요. 도련님께서는 제 이름자만 가지고도 능히 글재주를 드러내는 뛰어난 자질을 지니신 분입니다. 비록 야유회에 나온 분들은 도련님을 파랗고라며 손가락질하였지만 제가 볼 때 도련님께서는 문제가 뛰어나고 도량이 넓어 큰 인물이 될 분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세상에 염증을 내고 술과 여인만 옆에 끼고 계시지요. 만약 마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도련님께서 본인의 기상을 능히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간부인은 화월의 해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창식은 존경하던 아버지가 당파 싸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이후 급제에 대한 꿈을 꺾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식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 학업을 돕겠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지요. 간부인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의 뜻이 고맙기는 하나 과연 자네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구먼.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은 가세가 기운 지 오래라네. 가난하여 끼니조차 못 때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자네처럼 호화롭게 살던 이가 어찌 그걸 견디려 하는가. 소첩은 이미 각오를 굳혔습니다. 부인께서는 걱정 마시고 제게 허락한다는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부인은 거듭된 화월의 말에 결국 허락을 하고 말았지요. 화월은 그날 이후로 기생집을 나와 창식의 집에서 뒷바라지에 힘썼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차림 대신 정갈한 의복으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화월은 창식을 다독여 다시금 글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책을 펴게 하여 아래로는 소학, 대학부터 위로는 고금 성현의 글을 빠짐없이 공부하도록 도왔지요. 화월은 창식이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면 어르고 달래서 그 마음을 휘어잡았답니다. 창식도 화월의 정성에 감복해 더 이상 글 공부를 미루지 않았지요.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며 어느새 해가 바뀌었습니다. 한편 한양 색주가에는 화월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대감의 야유회 이후로 화월을 보았다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도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 사라진 탓에 한동안 난리가 났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화월이 가난한 창식의 집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창식이 약관을 지나 성인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장성한 창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화월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화월아, 내 요새 밤이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하체에 힘이 들어가는 통에 도통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아마도 우리 이제 혼인을 해야 나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창식의 말에 화월은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이제야 공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기생인 저와 혼인을 해 앞날을 망치려 하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그만하십시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말씀을 했다간 저는 떠날 것입니다. 화월의 말에 창식은 더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아무렴 화월이 떠나겠다는데 그보다 더 가슴이 덜컥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실언을 했구나.
내 너와 혼인하겠다는 말 다시는 더 꺼내지 않겠다. 창식이 몇 번이나 약조를 하자 그제야 화월은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식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식사며 빨래며 더 정성껏 해주는 것이었지요. 화월의 지극정성의 태도에 창식이는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허나 몸을 태우는 혈기는 어찌할 바가 없었지요. 화월의 고운 얼굴만 봐도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젊은 남자가 어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다 못한 창식은 그날 밤 화월의 방을 찾고 말았지요. 색색거리며 곤히 잠든 화월의 얼굴은 선녀와도 같이 고왔습니다. 옆에 누워 옆모습을 바라보던 창식은 떨리는 손을 들어 화월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참으로 부드러운 것을 잡고 나니 그만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말았지요. 더 참지 못한 끝에 결국 차돌 같은 것을 쑥 하고야 말았답니다. 창식은 태어나 처음으로 바르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화월도 창식의 열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기사 순수한 연심을 싫어할 여인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허나 혹시라도 여인의 치마폭에 홀려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받아줘야 다시 공부를 전념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화월아, 내 담장에 피어난 꽃향기가 어찌 이리도 좋으냐? 내 평생 이 꽃향기에 취하고 싶구나. 그러려면 도련님께서 더 열심히 글 공부를 하셔야 한답니다. 알겠다. 내 약조하마. 내 꼭 글 공부를 대성하고야 말겠다. 그 뒤로 화월은 창식이의 글 공부가 진전이 있을 때에만 방문을 넘는 것을 허락했답니다. 만약 공부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결단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공부를 이어가던 창식은 어느새 화월의 방문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화월의 허락만 기다리면서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하였지요. 그러자 화월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식에게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화월의 태도에 창식은 글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화월은 단호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창식은 책을 걷어치우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화월이 얼굴 한번 못 보면서 내 공부를 어찌하겠나. 이렇게 된 거 글 공부건 뭐건 때려 치우고 또다시 잔칫집이나 돌아다녀야겠다. 창식의 선언에 화월은 더 이상 다독거리는 것만으로는 공부를 계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월은 간부인을 찾아갔지요. 도련님이 공부에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말았으니 저도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창식이가 이제야 글 공부에 재미를 붙이나 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 아이는 어찌하란 건가? 간부인이 화들짝 놀래자 그제야 화월은 속내를 털어놓았지요. 제가 도련님을 포기하여 가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도련님이 교만해지고 자꾸만 공부에서 마음이 떠나고 있어 극약 처방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 떠난다 하여 어찌 영원히 도련님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월은 창식이가 다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때 찾아오겠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마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허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도련님 소식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창식이가 자네 덕분에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걸 어찌 모르겠나. 자네 공이 크다는 것 내 절대 잊지 않겠네. 부디 창식이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건강히 잘 있기를 바라겠네. 간부인에게 큰 절을 올린 화월은 그날로 도성 밖으로 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더는 화월을 찾을 수 없었지요. 저녁이 되고 나서야 돌아온 창식은 그제야 화월이 떠난 것을 알고 맨발로 도성 바깥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창식은 화월을 찾아 헤매었지만 이미 화월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월이 사라져간 고개 저편을 향해 목 놓아 부르짖던 창식은 주저하는 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지요. 그제야 뒤따라온 간부인은 화월이 오직 창식이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만 돌아오겠다고 한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그 말에 눈물에 젖어있던 창식의 눈에 총기가 돌아왔지요. 창식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을 실망시키고는 어찌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화월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면 앞으로 무슨 낮으로 살며 무슨 낮으로 하늘을 보겠는가. 그래, 화월은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급제하면 될 일이다. 급제를 하면 될 일이란 말이다. 두고 봐라. 내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화월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말겠다. 굳은 결심을 한 창식은 그날부터 공부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오직 책에만 매달리니 어찌 경전을 암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창식은 과거 시험에 관련된 글이라면 몇 줄 몇 행, 몇 번째 글인지까지 속속들이 외게 되었습니다. 그런 창식의 모습을 보고 있던 간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월아, 정녕 내 말이 맞았구나. 우리 창식이가 저토록이나 달라지다니. 이 은혜를 내 어찌 갚을 수 있겠느냐. 너는 비록 신분이 미천한 기생이나 창식이와 우리 가문에 내려준 은혜를 생각하면 정녕 하늘이 보내준 선녀나 다름없구나. 꼭 다시 만나자꾸나.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있어주려무나. 천지신명이시여 화월이를 꼭 좀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창식은 보란듯이 과거의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사화를 꽂고 한양 도성을 활보한 창식은 오직 화월이만을 찾았습니다. 화월아, 내 덕에 장원 급제를 하였다. 그러니 어서 와서 날 좀 보거라. 화월아, 내가 꼭 보고 싶구나. 너는 내가 그립지도 않으냐? 창식은 관직에 올라 나란 일을 하는 와중에도 화월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허나 화월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창식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원 급제한 창식은 들으라. 종육품 벼슬을 내렸으니 그대는 속히 단양 현감으로 부임하도록 하여라. 삼가명을 받들겠나이다. 창식은 얄궂음을 느꼈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창식의 첫 벼슬은 화월의 고향인 단양의 사또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단양에 도착하니 새삼스럽게 화월에 대한 그리움이 새록새록 솟구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화월에 대해 수소문을 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글쎄, 화월이가 옥사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창식은 한달음에 옥사로 달려갔습니다. 화월아, 어디 있느냐? 내가 왔다. 과거에 급제한 창식이 왔단 말이다. 도련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어디선가 가늘고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월이었지요. 화월의 눈에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도련님이 마침내 급제를 하셨군요. 꿈일 리가 있겠느냐? 내 말대로 급제를 하였다. 이 창식이가 널 보기 위해 장원 급제를 하였단 말이다. 오래간만에 만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화월은 창식을 처음 본 권대감의 야유회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창식의 얼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거기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글솜씨까지 그야말로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꼭꼭 숨기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에 화월은 꼭 한번 이 사람을 큰 인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화월이 자신을 다 바쳤는데 그 뜻이 헛되지 않아 장원 급제를 하였으니 그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화월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기뻐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이 옥문을 열지 못하겠느냐? 옥문이 열기자 창식은 단숨에 화월을 안아들었습니다. 세상에 옥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화월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창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도대체 착하디 착한 내가 어찌하여 옥에 있느냔 말이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급제를 하였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천한 인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포부를 펼치셔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없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어서 옥에 갇힌 연유를 말해보거라.
그렇게 화월을 관아의 방으로 데려간 창식은 극진히 간호를 했습니다. 간신히 기운을 차린 화월은 자초지종을 말하였지요. 창식의 집을 나온 화월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어귀에 조그맣게 주막을 열고 생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박진사가 화월의 미색에 눈독을 들였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거듭해서 화월에게 구애를 했지만 마음속에 창식이뿐인 화월은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지요. 이에 단단히 화가 난 박진사는 앙심을 품고 왈패를 보내 화월의 주막을 망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이 풍비박산이 나고 거리에 나앉게 된 화월은 관아에 가서 박진사를 고발하였지요. 허나 박진사에게 뇌물을 받아먹던 관리들은 오히려 화월이 박진사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잡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월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법이 없었지요. 오히려 박진사가 화월을 찾아와 자기 첩이 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월의 사연을 다 들은 창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진사 이놈 감히 돈 몇 푼으로 아녀자를 겁박해. 거기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은 그걸 눈감아 줬다고? 이놈들은 모조리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화가 단단히 난 창식은 사또의 일을 돕는 육방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육방들은 신임 사또에게 잘 보일 요량으로 값진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지요. 그렇지 않아도 큰 고을인 단양이었습니다. 부유한 고을답게 가져온 선물들도 호화롭기 그지없었지요. 아마 이것만 받아도 평생을 먹고 살아도 될 정도였지요. 하지만 창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창식은 눈을 부라리며 육방들을 훑어보더니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고작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축하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요. 내 이렇게 시시껍절한 물건들은 본 적도 없소이다. 하여 내가 그동안 조사한 것을 가지고 충청감사를 찾아 그 허물을 낱낱이 고할까 하오. 창식의 말에 육방들은 벌벌 떨며 발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지요. 옳다구나 싶은 창식은 모른 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듣자 하니 이 고을 제1의 부자가 박진사라는 자라고 들었어. 그동안 이 박진사가 돈깨나 뿌리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새로 부임한 나 현감에게는 인사 한마디 없구려. 앞으로 충청부사께 말씀을 올리고 말고는 그자가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에 따라 결정할 터이니 그리들 하시오. 현감의 말에 육방들은 비상이 걸렸지요. 이번 현감은 재물 욕심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이렇게 재물을 밝히는 자는 손속도 모질 것이 뻔하니 알아서 엎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고민 끝에 육방들은 박진사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박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육방들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아무렴 자기부터 살고 봐야 했지요. 그렇게 박진사는 옥에 갇힌 채 화월이 겪었던 것 이상의 고초를 겪었지요. 매일같이 문초의 곤장질이니 박진사가 배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결국 박진사는 전 재산을 바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짓골이 된 박진사는 귀신 같은 몰골로 쓸쓸히 단양 땅을 떠나야 했지요. 그제야 창식은 관청에 나타나 육방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박진사가 바친 재산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금은 보화의 재물은 물론 값비싼 털가죽에 약재에 명나라에서 가져온 도자기까지. 박진사 하나가 모은 재물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양이로구나. 이것 보시오.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사정을 들어주니 사악한 양반 하나가 이토록이나 단양에 물을 흐리고 있던 것이오. 자, 나는 이 재물을 갖지 않겠소. 육방들은 이 재물을 억울하게 괴롭힘 당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시오. 그리고 추후에 박진사 같은 자가 또 나타났다간 그때는 육방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니 그렇게들 하시오. 아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재물에 눈이 먼 가렴주구인 줄 알았는데 이번 사또는 그야말로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육방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앞으로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며 고을 대소사를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약조를 했지요. 그 뒤로도 창식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단양의 해묵은 패단과 비리를 척결하니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아 백성들의 살림은 몰라보게 좋아졌던 것입니다. 신임 사또 창식의 덕을 칭송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한 창식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화월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머지않아 화월은 회임을 하여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훗날 창식은 단양 현감을 거쳐 충청 부사가 되었고 이후에도 출세를 거듭해 조선의 요직을 두루 거쳤지요. 마침내 그 벼슬이 권대감과 같은 좌의정에 올랐으니 참 세상 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창식이 그날 야유회에서 화월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인간의 재능이란 진흙 속에 박힌 진주와도 같아서 그걸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석의 역할을 다한다고 합니다. 창식에게는 화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우리도 화월처럼 장점을 북돋아주고 단점은 보완해준다면 반드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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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세요.